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0년 국제 정세 전망과 한국의 대전략 방향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목차는 국제 정세가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러프하게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현재 국제 정세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역사적인 변천과 이것이 지금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 또 우리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 전략이 대내 전략이 있고 대외 전략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로 이제 대외 전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역별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 개인의 의견이고 제가 모든 그 국가 지역 정세를 다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서로 토론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국제 정세, 세계적인 큰 조류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흔히 말하는 부국강병, 중상주의 정책에 의한 부국강병에 의해서 성공한 국가들은 제국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서방의 국가들이 먼저 이것을 성공했기 때문에 강한 군대와 어떻게 보면 후진국의 사람들이 탐낼 만한 물건을 가지고 먼저 부를 축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것이 당시에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는 국제적인 룰이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것이 극단을 치닫다가 보니까 결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후에는 결국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이상을 가지고 경제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진 국가가 나름대로 어떤 룰에 의해서 트레이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전 세계에 구현해 보려고 했고요. 그것이 이제 유엔으로 시작을 해갖고 IBRD와 세계은행 이런 이제 경제 문제,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WTO까지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에 192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구상에 나타난 사회주의라고 하는 현실에 적용된 사회주의 제도를 받아들인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에 의해서 사회주의에 의한 세계의 어떤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흐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양대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1990년 정도가 되면 결국 소련이 붕괴되면서 결국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추진되는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때 당시에 많은 미국의 지식인들이 드디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질 거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더 이상의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까지 저서에서 강조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지금 보면 결국 실험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나중에 약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90년대가 들어오면 미국은 이제 아프간 전쟁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 우수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안 받아들이는 나라는 강제로라도 실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썼는데, 사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신정 통치를 하는 국가들은 도저히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0년 이후에 국가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좀 전에 사회주의를 했던 러시아라든가 중국도 지속적으로 우리 국가가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 나라, 우리 국민이 잘 살아야지 남의 나라 국민이 잘 살면 뭐하냐 하는 분위기가 이제 강해지면서, 사실은 지금은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이 퇴조되고 결국 국가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심화되는 이러한 트렌드가 2010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금년도인 2020년에도 이 경향은 더욱 심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요.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미국 학자적인 시각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가 이제 그런 자료들이었기 때문에요. 그걸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미국이 이제까지 취해왔던 과거의 제국주의와 같이 힘센 국가는 자기들 힘을 앞세워서 군사력을 앞세워서 약소국을 자기들 유리한 조건으로 통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패권을 잡았지만 혜택을 주겠다. 좀 저개발 국가들 개발도 도와주고 공정한 어떤 무역 룰에 의해서 미국에 와서 돈을 벌어갈 기회도 주겠고 이런 시혜적인 패권주의를 추구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어렵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냉전 종식 이후에 특히 중동 지역의 민주화를 상당히 시도를 했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그 이후에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란, 북한과 같은 이런 전체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는 과거에 스탈린이나 무솔린이나 일본의 군국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미국인들의 사고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를 중국은 약탈적 중상주의가 대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19세기 이전에 흔히 말하는 어떤 왕이 자기 나라의 개혁을 빨리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강대국이 되면 주변의 약소국들을 침략하고 나름대로 침해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은 자국의 국유기업에 대해서 대규모의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국가 차원의 지금 기술 개발과 디지털 집권, 외국은 우리에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일국 중상주의, 자국 중상주의를 약탈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지금 특히 미국 사람들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런 패권 경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은 침체됩니다. 이것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원인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로 자기 동맹국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 갖고 미국이 사실은 WTO 체제라고 하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블록이 형성이 되고 미중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이고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WTO 체제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역할도 앞으로 점차 더 약화될 것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급 체인을 지금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워낙 세계적인 규모로 경제적인 파급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을 더 이상 차단하려고 하면 경제 공급 체인 자체를 기존의 체인을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결과 세계적인 투자의 감소 현상, 그리고 과학기술 교류의 회피 현상,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 기술들에 대해서는 교류를 절대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1대1로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견인 정책이 더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찌 보면 대만과 홍콩이 현재 좀 중국에 대한 반대 정서가 더 강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미중 경쟁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와 관련해서는 직접 북한이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뭔가 좀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가도 지금 미중 경쟁이 심화되니까 오히려 북한도 우리 이제 비핵화 안 해도 되겠어, 중국이 봐주면 하는 식의 사고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중요하게 짚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전망을 생각을 잠깐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과연 중국의 이 공급망 차단을 성공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도 지금 시도하는 초기 단계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공급 체인망을 이미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시도하느냐 하는 것이 이 성패를 좌우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은 앞에 그 공급망하고 유사한 그 일맥 통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1대1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최근에 특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참여를 했지만 일본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고 이게 단순히 1대1로가 유럽을 연결하는 어떤 그 회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떠나서 전 세계적인 뭐 남미를 포함한 전 세계에 뻗어갈 수 있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통로와 같은 피가 통하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어떻게 정착을 하고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 큰 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미국과 중국은 또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도 있게 마련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방 정부의 부채가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정말 몇 년 전에는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못 줘갖고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다가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또한 금리를 워낙 낮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경제가 그래도 좀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만은 어떤 쇼크가 일어났을 때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으니까 대처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계속 경제 성장이 감속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와 공공부문 가계의 부채가 엄청난 부분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력이 감소하는 데 비해서 각종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이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의 욕구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과연 중국이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어떤 미중 경쟁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하고도 또한 미중 경쟁의 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최근에 특히 이란과 뭐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터키 이쪽이 상당히 그 불안해지면서 이 지역이 어떻게 정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미중 경쟁도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대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아나키라고 하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 아나키 상태에서 생존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힘입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에 호소를 해서 자비를 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까지 볼 때 역사상 자비를 베풀어서 상대 국가를 살려준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오로지 힘이 있는 국가만이 살아남는다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이 가장 과거에는 우선 생각이 됐습니다만 요즘에는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다른 요소들이 많이 중요한데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특히 이 정보 같은 것도 오늘날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얼마나 우수하냐, 또 국민들의 정신, 국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국가의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자국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우호국을 결국 확보해야 됩니다. 세계에 많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핵심 우호국을 확보해야 되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을 이제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되면 독자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구축해야 될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당면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 전략을 재구축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계기로 체결했던 한미 동맹은 이미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한미 동맹은 이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시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중국과도 절대로 적대국가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 특히 이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지하도록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제력입니다. 국가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해야 될 국가 전략의 핵심이 이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국가 지역별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는 동맹 관계를 재구축해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혜택을 받는 동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뭘 협력할 수 있겠느냐. 물론 미국은 더 강대국이고 경제력이 더 강한 국가니까 우리가 똑같은 걸 1대1로 주고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함께 우리가 뭔가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뭔가를 주지 않으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뭘 우리가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선 당면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국방 전략하고 우리의 남북한 정책하고 어떻게 이 정합성 서로 어긋나지 않고 최소한도 서로 뭐랄까요, 양해하고 서로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하는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도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동맹관계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위비 부담 요즘 이제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마도 좀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별로 얘기가 안 되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는 한미 FTA가 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수정하자 해서 우리가 응해서 나름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지금 어찌 보면 한미 군사동맹은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이 경제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FTA까지 만약 약화되면 한미동맹은 사실상 껍데기 형해화의 길을 걸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를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오늘날은 과학기술력과 결국 무기도
지금은 전부 드론이 지금 대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방 기술도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기술을 배우고 미국 기술을 들여오지 않으면 독자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IT 분야의 첨단 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문제가 되니까 반도체 제재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지만 만약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일본할 것 같은 관계가 벌어진다 이러면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분야의 협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군사 정보뿐만 아니고 이러한 그 무기와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국가의 그 정보 역량이라고 하는 관점, 또 정보력 운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1990년대 미국의 FBI 전직 직원들이 쓴 미국의 산업보안 관련 책자를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는 나라들 해갖고 FBI 전직 직원이 책을 썼는데 1등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2등이 프랑스예요. 3등이 독일하고 4등이 이스라엘쯤 되고 5등이 한국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FBI는 미국 기술을 훔쳐가는 나라 5위 랭크에 한국을 올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냉전이 끝난 직후라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푸싱을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드디어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FBI가 이래서는 미국 기술이 아무것도 남아나는 게 없다 해서 중국을 제일 먼저 견제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서방 유럽 할 것 없이 아까 거기에 빠진 게 일본인데요. 일본도 독일 정도 수준으로 많이 훔쳐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한국도 미국에서 이런 기술을 좀 가져오려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중국 학자들이 미국의 공동 연구를 참여하려고 하면 미국에서 원천 차단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앞으로 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 핵 위협이 한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원칙은 반드시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성했을 때에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중국에 천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대립하고 지속할 때에 만약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를 끊으면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제시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대안이 없이 무조건 한국이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면 한국을 제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계 강대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게 겉으로는 우르렁거리고 싸우는 것 같아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익은 계속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경제 규모, 국력이 이만큼 컸으면 적어도 세계 12, 3위권으로 컸으면 중국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상당 부분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화, 인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이 미국하고 동맹, 죽고 못 사는 동맹이면서도 1대1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이라고 1대1로에 참여하면서 미국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이걸 과거에 특히 WTO 체제에서 농산물 개방을 하라라고 압력을 가했을 때 한국은 계속 일본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본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한국도 그 제재를 면해갔거든요. 어찌 보면 미국이 1대1로 참여하는 국가들 제재하겠다라고 하면 일본이 하는 걸 잘 보면 한국도 피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의 첨단 두뇌와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중국이
우리의 은퇴한 과학자들, 은퇴한 기술자들을 엄청난 연봉을 주고 가져가거든요. 머리 전체를 사가는 겁니다. 해킹을 해서 기술 한두 개 빼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나마 지금 중국보다 약간 우위에 있는 얼마간의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산업보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 또한 우리의 정보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기업은 할 수 없습니다. 기업하고 국가가 부딪히면 기업은 국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자, 일본과는 지금 과거사 문제로 지금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유를 불문하고 조기에 봉합을 해야 됩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완전하고 충분하게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럽도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죠. 유럽 국가들 간에. 정말 어떤 국가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보상을 받았다?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협력해서 협조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뭔가가 보이면 봉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과거에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을 미봉책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국가 지도자가, 어떤 국가 국민이 우리나라가 철저히 비윤리적이고 우리나라가 철저히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일본 천황이나 그 총리가 몇 번 사죄를 했는데 그 정도 사죄한 것만 해도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엄청 자존심을 낮추고 사죄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를 어떤 형식이든 간에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두 국가가 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시급한 과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은 사실 중국이 이제 너무 많이 강대국이 됐어요. 미국이 만약 이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계약에서 힘을 잃고 태평양 건너쪽에 그냥 보통 약간 강대국으로 주저앉게 되면 일본은 당장 중국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같은 그 노선을 취하면 대단히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보다는 훨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아까 미국이 태평양 건너쪽 세력으로 제한되게 되면 그냥 중국 시야에 들어갑니다. 그냥 순망치한으로 그냥 중국의 변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에 한국이 독자적인 자기 나라의 그래도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제 나중에 제가 결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일본하고 협조하는 것이 거의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본하고는 전통적인 경제 관계가 상호 보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어서 대표적인 양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다가 보면 현재 우리가 세계 12, 3위권의 국가인데 이게 4, 5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본하고 협조를 해서 세계 한 4, 5위권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때 중국이 세계 최대 패권 국가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규모에서 머물러서 중국이 컸을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일본하고는 사실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대단히 많고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중국의 1대1로에도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같이 협조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 대처해야 될 공통의 관심사항이 있고요. 또 아무리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하더라도 이번 반도체 그 사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스스로 대체 곤란한 이 첨단 기술들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역할이 또한 큰 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라캄을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던 것처럼 한국도 하여간 정보기관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러시아와 관해서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하더라도 북한 요소를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일본이 사실 시베리아 개발을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이 못했습니다. 한국도 일본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기술 면에서 약한데, 한국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시베리아 개발을 한다? 한국이 망하는 길입니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사실 북한하고 관계가 없는 교리협력 분야 적극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든지 첨단 기술을 교류한다든지 하는 분야, 물론 주고받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가능한 분야는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는 북한의 핵 개발이 가장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러시아가 계속 북한의 핵 개발을 지지 또는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 독자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고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러시아에 공식 천명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같이 아무 말 안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원칙도 없이 얘기를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나라의 독자성이 국가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북한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서 남북한이 우리가 통일을 합시다 라고 합의하면 전 세계의 어떤 국가도 말릴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마음에 안 들겠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럴 마음이 지금 없습니다. 적어도 북한 지도부들은.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은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 요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이거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미 자유주의 국가라는 성격보다는 전체주의 내지 독재주의 국가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학자들이 요즘 많이 이런 시각으로 보죠. 앞으로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가 더 심화되면 결국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공조를 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비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로서의 행태를 보이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과거에 독일의 그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소리니가 보였던 것 같은 그런 행태, 비슷한 행태가 더 가깝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이 체제를 변화시키고 스스로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남북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한 북한 주민은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인적 교류, 문화 교류는 해야 되지만 역시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북한이 만약 그 핵 개발을 계속해서 이것을 해서 이미 다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도 이것에 대응할 수 있게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미국의 확실한 핵 우산 보장을 받든가 전략 핵을 들여오던가 그런 어떤 외부의 협력을 못 얻게 되면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가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하면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정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받는 한국은 인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용납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공개적으로 할 거냐
비밀리에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북한 체제가 저런 상황에서 이 옵션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 기타 국가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을 의식해서 특히 유엔의 장에서 경쟁적으로 이 외교를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탈피하고 철저하게 경제 기반에 의해 갖고 그 상대 국가와 윈윈할 수 있는 경제 관계를 구축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동남아 국가든 중남미 국가든 아프리카 국가든 우리가 이제는 북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관계없다. 우리는 오로지 당신들에게 필요한 걸 우리가 줄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걸 당신들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협력 관계고 우호 관계다 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우리의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기술 이전의 속도에는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때 초창기에 싼 임금을 보고 무턱대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보면 별것 아닌 기술이지만 우리가 그 정도 기술을 축적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일본에 가서 엄청 그 애걸복걸하면서 배워온 기술들, 미국에서 배워온 기술들을 순식간에 중국에다 다 넘겨준 거라는 거죠. 이게 이 기타 지역 국가와의 협력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나타나면 한국은 그때는 잠시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금방 추월당합니다. 한국이 자원이 풍부합니까? 뭐 여하가 풍부합니까? 베트남만 해도 지금 한국 추월이 지금 목표다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벌써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외국 인력을 수입하기 위한 정책을 좀 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유치할 외국의 기술 인력이 어떤 사람인가, 또 이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 정착할 인원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야말로 한국인으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단순 노동자로서 잠시 돈을 벌어갖고 돌아갈 사람은 누군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국가 지역별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코이카나 코트라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공룡이 멸망한 것은 힘이 없어서 멸망한 것은 아니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멸망한 것이고요. 조선 왕조도 역시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못해서 멸망한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면 결국은 점점 무정부 상태화 될 겁니다. 극심해서 아주 극단적인 무정부 상태가 되기 전에 한국이 국가 전략을 재구축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우리의 국가 존립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국력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